알고 보면 재미있는 푸마노전 6편 리바이어던. 네. 자료가 너무 적어서 사진보다 글이 많은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만화 부분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저작권으로 영상이 내려갈 수 있어서 만화 부분은 전부 글로 떼워서 이야기가 잘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거대한 장편 소설을 글로 설명하자니 글이 무진장 길어지네요. 뭐 다음에는 글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노래랑 춤까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설명 중간에 게임 TMI도 같이 나옵니다. 구장까지 안 보신 분들은 대피해 주세요. 이번 리와이어던 파트는 소설글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뒷담 때보다 더 많습니다. 길스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묘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도. 우선 이 복도의 개념부터 짚고 갑시다. 품은 세계관의 복도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자면 손가락 중 약지의 기술로 문의 시작점과 도착점을 알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의 문을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잠깐만. 리바이어던 영어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음. 오케이 확인. 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림버스 버스 뒷문의 복도가 이 개념입니다. 아. 아 포탈되어 버리는구나. 그래서 버스보다 큰 장소가 버스의 뒷문을 열면 나오는 곳이죠. 구장의 거미집도 복도의 거점을 만들어서 평범한 사람들은 음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해 놓았습니다. 어.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 저번에 내가 찾아봤던 것 같은데 영어로 이게 뭐였더라? 찾아봤더니 레비아탄이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 어딘가 레비아탄이랑 읽는 법이 다른 같은 말. 편리하기만 한 복도의 문제점은 복도의 입구나 출구를 잊어버리면 복도에 영영 갇히게 된다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나는 그러면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나는 길치가 너무 심해 가지고 어떤 문으로 들어왔는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갇히면은 평생 끝이네. 어쨌든 이제 리바이어던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건. 리바이어던. 리머스 컴퍼니라면서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감상 차이가 가장 큰 리바이어던. 어째서 길수는 림버스에 입사하였는가? 똔똔똔. 과거의 길수는 무슨 일을 겪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아 원장 길수. 이래 가지고 막 길수가 고아 모으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고아 포켓몬들 하나씩 주머니에 쏙 해 가지고. 길수의 특색 배지. 과거에도 베리글리우스는 특색 해결사로 여러 일을 맡으며 활동하였습니다. 다만 해결사로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기에 베르길리우스는 여러 조직의 많은 사람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죽인 사람의 아이들을 거두어 고아원을 운영하는 도시에서 보기 드문 나름의 인격자였습니다. 아, 어른은 잘못해서 죽을지언정 어린이는 죄가 없다 이거구나. 지금의 태폐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사무소 동료와도 사이가 좋았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주. 야 솔직히 길수햄은 전체적으로 나를 표절한 것 같아. 태페미와 강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민길수랑 비슷한 점이 참 많죠. 다만 크리스마스의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이유로 길수의 고아원은 완전히 반파되어 많은 아이들이 죽어 소수의 아이들만 살아남고 길수 또한 이날 이후 고아원 일을 그만둡니다. 그 말 취소해. 리민이 그 말 취소해. 이 자세한 사항이 라우르 스포라 대부분 라브로르를 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라우르? 당장 다음 주에 밀어버릴까? 너무 궁금한데? 나에게 또 이렇게 불을 붙여버리는구나. 반년 뒤. 반년 뒤 백일수 사무소 회식에서 고아원에서 살아남은 가넷이라는 한 아이가 베르길리우스와 소주 한 잔을 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넷이 20살을 달며 해결사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한 축하를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가넷이 반년 전 고아원 일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다 길수에게 말하지만 길수는 지나간 일을 잊으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저 오늘 썸네일에 이거를 써도 되기는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저작권 이슈로 안 되는 건가요? 이거 다시 보기 올려도 되는 거죠? 내용물 전부 다 그림들은 소설사파야? 모르겠다고?
표지는 괜찮아? 소설이라 괜찮을 것 같아? 만화 부분은 다 빼셔서? 아 6장 길수 사진을 올리자고? 컬러는 푸마팀에서 제작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거 해도 되나? 이거 봐봐. 자 그 이후 살아남은 보육원 아이 라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같이 만나러 가자고 길수에게 제안하지만 보육원의 일을 아직 잊지 못한 길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후 홀로 돌아와 집에 있는 길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라피스를 만나러 간 가넷에게서 라피스가 있는 장소에 약지 마에스트로로 추정되는 인물과 약지 조직원을 보았다는 전화를 듣고 꺼림칙함을 느껴 가넷을 도와주러 가게 됩니다. 대박. 그곳은 약지의 갤러리였으며 라피스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반겨준 것은 약지의 도슨트였지만 우리의 길수는 특색이라 초살컷 내고 사무소로 돌아옵니다. 라피스에서 온 영상. 돌아온 가넷과 길수를 반긴 건 백일수 사무소로 날아온 라피스가 보낸 하나의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라피스가 약지북도 어딘가에 숨어서 촬영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 안에는 여러 약지 조직원과 연구원이 살아남은 길수코 아원 아이들을 납치해 유리관 안에 사람을 넣어 거울 실험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실험 속 영상에서는 아이 하나가 수많은 거울 실험을 당하며 하나의 몸에 여러 인격이 덧씌워지면 마지막에 몸이 산산조각나며 실험이 실패합니다. 그곳에서는 약지 조직원뿐만 아니라 엔사의 연구원 이세아도 같이 납치당해 강제로 연구하고 있었는데 약지의 마에스트로가 이세아에게 실험 강도를 더 올리자며 지시함과 동시에 라피스를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예. 동시에 라피스를 발견하며 영상이 종료됩니다. 육 장의 지하실 아래 시험실과 똑같이 생긴 공간. 육 장에 나온 아세요. 너무 충격적이다. 이게 알고 보면은 더 토할 만한 장면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간다. 아니 물론 이해가 안 간 건 아니었어 그때도. 그때도 이해가 안 간 건 아닌데 6 장에서 길쌤이 눈 뒤집힐 만하네. 그냥 개빡칠 만했네. 어. 와 대박이다. 어. 이세아 성우님 누군지 알지? 여러분 성우 덕후 집에서 성우님을 모르진 않죠. 길쌤이 이게 되게 감정이 풍부하시면서도 되게 이성적인 캐릭터라 많은 걸 무릅쓰고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인지는 했는데 이게 되게 눈이 뒤집힐 만한 거였네. 음. 이 영상을 본 사무소 일원들은 처음 나오는 특이점에 대한 대박 건수를 잡았다며 약지 갤러리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지만 그와 원 친구가 죽고 라피스가 납치되는 모습을 본 가네는 무슨 소리냐며 사무소 인원들과 길수에게 따집니다. 돈이라뇨. 그럼 라피스와 저 애들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었나요? 간에 구한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야. 뭐 특이점을 구하러 간다는 뜻이면 모를까. 간에 예전에는 덴보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 그러다가 한 달 동안 닭뼈만 씹으며 배를 곪게 되면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사라지는 거지.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어. 아저씨, 설마 아저씨도 같은 생각이에요? 구를 대로 구른 해결사일수록 냄새의 흐름에 의해 움직인다. 너도 이 삶에 배어들어야 해. 너가 꺾여버리기 전에. 이 작전은 따라가면 안 되겠네요. 전 라피스를 구하고 그놈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아니, 너도 간다. 내 흐름이야. 약재 점유파 마에스트로 점순이 남자임 가로 열고 남자임. 무조건 여자인 줄 알 걸 아시고 남자임 써 주신 거 봐. 영상에서 나온 약재 복도에 는 실험실로 가는 방법은 약재 마에스트로의 경매에 참여하여 가장 비싼 작품을 입찰해 약재에 초대를 받는 것. 그렇게 길수아가넷은 약지 갤러리 경매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납치당한 아세아를 구출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한 구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약지의 마에스트로 점순이의 경매에 나온 작품은 다양했습니다. 1/8 배속으로 느려진 공간에서 영원히 춤을 추는 사람. 네. 30년 전 실종된 마을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모아둔 항아리? 까요. 그럼 실종이 아닌 거잖아. 이게 무슨 실종된이 아니라 네가 실종시키니 대하도 말이 안 나온다. 마지막에 나온 작품은 점순이의 애장품 붉은 시선. 과거 베르길리우스가 한 조직을 괴멸시킨 장소를 담아둔 작품을 공개한 것입니다. 구보가 손을 든다. 100억 안. 엔사의 구보 100억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은요? 백일수가 손을 든다. 현금보다 높은 가치를 제시하지. 알고 있겠지. 저 그림은 미완성작이다. 생존자들의 시들어진 의식으로 그려진 일종의 기품이지. 실험실까지 데려가주면 진짜를 보여주지. 돈보다는 예술에 미친 약지라 베르길리우스가 최종 낙찰되어 약지의 실험실로 초대받게 됩니다. "아 나 비슷했어? 나 잘했어?" 그 사이 그부가 겁나게 따지지만 점순이에게는 그런 것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 웃긴다 이거. 구보는 왜 어딜 가나 범부가 되는 것 같지? 처음에는 되게 나쁜 놈 같이 보였는데 "아이 내가 100억 주기로 했잖아." 막 이러는 것 같아 여기서. 어. 음. 따지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킬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죠. 그렇게 길수아간넷은 약지의 복도로 안내받습니다. 약지의 복도. 약지의 복도에는 안내자가 필요했다. 복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이 있었고 그 입구 또한 긴밀하고 복잡한 규칙에 따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복도 따위의 공간에서 미아가 된다는 건 쉽게 떠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약지의 복도에서는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는 일일 것이다. 영상 속의 라피스는 복도 도착 지점에 대해 알려줬고 안내자, 이 약제 조직원은 우리를 시작 지점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어디서든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헤매지 않는 법이다. 말인즉슨 복도에 들여보내준 이상 안내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가차없이 안내자를 죽여버리는 길수햄. 갈림길의 순간. 덤벼드는 도슨트. 야 이거 몰입감 지린다. 이후 실험실로 가는 중 약지의 복도의 갈림길에서 한 명의 도슨트를 만나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본인의 무기인 글라디우스를 가넷에게 쥐어주고 실험실로 보내고 본인은 도슨트를 정리하기로 합니다. 먼저 실험실을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지. 혼자서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다.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불안감을 가진 가넷은 다독일 근거가 부족하다. 나는 코트와 검집을 함께 벗어 가넷에게 건넸다. 아, 아저씨 그건 내 글라디우스를 가져가도록. 리바이어던 12화. 이 잠깐의 싸움에서 미니님도 아는 품은 세계관의 중요한 떡밥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당신 내가 반드시 나락으로 같이 데려가겠어. 글쎄 고지를 정한 건 나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하는 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 이제 끝을 봐야 된다. 그래 그자의 말을 빌린다면 신이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이 망 정도면 충분하겠지. 오 나 이거 뭔지 알아. 숨소리를 고요하게 만들고 머릿속을 비운다. 마치 기억이라는 꾸러미에 손을 집어넣듯 가만 그 속을 더듬어 그중 가장 무겁고 짙은 곳을 찾아 비워진 머리를 메워낸다. 허리 반치만하게 우는 아이들의 군상, 그들을 위한 형형색색의 포장지로 이루어진 상자. 눈 덮인 탄생의 거리, 누군가에게는 가벼울지 모르나 나에게는 넘칠 정도로 분에 넘치는 감정. 면죄부라고 불러도 어울릴 그 감정들의 다발. 햇살을 닮은 다발은 먹구름 뒤로 쓰러져가는 햇빛처럼 흩어져 없어졌다. 나는 그 순간을 모두 기억한다. 내 눈동자에 아플 정도로 새겨넣었다. 그날의 갈망을. 그리고 그날의 절망을. 와. 와. 품은 세계 안에서 처음으로 신과 망을 쓰는 모습을 베르길리우스가 보여줍니다. 게임에서는 8장에서 뇌행이 처음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소설 파트에서는 그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묘사까지 자세히 적혀 있죠. 본인의 마음속의 절망과 기망을 떠올리며 두 개의 망을 감아 때리는 묘사로 망이라는 것을 쓰면 본인의 마음속의 망, 바랄 망을 떠올리며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와 이래 가지고 수련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구나.
원망, 비망, 낭망, 몰아치는 것은 참담한 마음뿐. 알아야 산만 공간참에서도 대사로 나옵니다. 빛의 고리를 두른 다리는 그렇게도 가볍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도슨트의 명치를 짓눌러 터뜨려 버렸다. 강화된 다리도 혈압도 근섬유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인 것은 오직 마음. 나는 마음의 반동과 함께 회랑이 새로이 정한 문으로 돌아갔다. 이게 그자가 말한 빛의 힘. 쓴의 힘. 여기서는 뇌피셜이지만 신이라는 능력의 영문은 shin인데 죄의 영문인 sin에서 h를 추가한 말장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의 속죄를 떠올려 쓸 수 있는 능력이죠.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런 말장난 할 법한 사람이야. 데빌지오는. 약재 연구소로 진짜 슈나장을 내가 먹어버리고 싶다. 내가 진격의 슈나장이 되어버려서 앞으로 내 인생이 9 년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이 컨셉들을 다 알고 죽고 싶다. 너무 답답해. 너무 궁금해. 다 알고 싶어. 내가 앙냥냥 앙냥 내가 슈라장을 먹어버려. 길스묵이랑 코트 능력으로 전진하는 가나요드. 고열기 전 아저씨가 검을 휘둘렀던 안내자의 상처가 찢어졌던 것을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와 똑같은 형태로 찢어진 연구원의 상체가 두 갈래로 조각나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람을 썰었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성능과 칼날이 흠집도 내지 못하는 코트에 번갈아 놀라며 늘어진 두 시체의 가벼운 죄책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들이 있던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떠올리니 그조차도 흩어져 사라진다. 인게임에서 구현되어 있는 길수의 무기 글라디우스에 대한 묘사도 나옵니다. 고열기 전 턴 종료 시 수치에 비례하여 최대 체력에 만큼 고정 피해를 받고 효과 소멸. 여차저차해서 길수사무소 동료들과 가넷은 약지 연구소로 진입합니다. 다만 여기서 약지의 전묘파 마에스트로 점순이가 등장하며 상황이 급변하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 품은 세계관 그림체가 요런 느낌이잖아요. 막 서양식 카툰도 아닌 것이 동양식 애니도 아닌 것이 음 예술 느낌 더 나서 얘네가 되게 다른 맛으로 더 재밌게 와닿는 것 같아. 한 가지 작품을 보는 것 같아. 전시회에 얘네만의 스타일로 남들과는 뚜렷하게 다른 그런 걸 보여주는? 나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 좀 뭐랄까 어 우리가 보통 접하는 미소년, 미소녀 나오는 서브컬처보다는 덜 예쁘고 막 "몸매가 좋다. 얼굴이 막 예쁘다." 막 이렇게 표현은 안 될 수는 있는데 대신에 되게 예술 같아요. 한 가지 소설 같아요. 딱 사파 느낌. 맞아, 맞아. 딱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난 너무 마음에 들어. 특색 있어. 자, 점순이가 등장하면 상황이 급변하는데 "마에스트로가 왜 여기에 온 거야?" 당혹스러워하는 리카코 씨의 외침이 들렸다.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역시 양동 작전이었나요? 앞으로는 경매장, 뒤로는 실험실 잠입이라니 이미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약지 직원과 연구원들의 모습까지 보았을 텐데도 점순이의 태도는 평온했다. 리카코 씨, 난슬 씨의 복장을 눈으로 훑으며 감탄을 하되 고개까지 끄덕이는 것이 불안함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애들만 구하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역시 저는 베르길리우스 씨에게 속은 걸까요? 들었던 이야기를 좀 더 믿어볼 걸 그랬나 봐요. 이 와중 베르길리우스는 사무소의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배신까지 때리는 상황까지 갑니다. 나니트! 사실 점순이가 노리고 있었던 것은 가넷이었고 가넷을 이용하여 거울 기술을 실험할 생각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나의 보석. 점순이는 나를 향해 말했다. 매끄러운 구슬이 흘러가는 듯한 미려한 목소리. 사실 가넷이란 보석은 포기하고 있었거든. 하필 이름이 가넷이네. 너무 떡하니 붉은 시선이 붙어 있었고 귀찮게 해결사까지 되어버렸잖아. 나를?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나의 목표인데 덕분에 현실과 타협하는 예술을 할 뻔했어. 그래서 계속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정말 고마워. 왜 길스 고아원의 아이들을 납치하였는가 왜 가넷을 노렸는가는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스포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녀의 라오르를 기대해 주세요. 제 36 회차네요 이게. 지금 나한테 눅할협을 해 버리네 아기새가. 그렇게 가넷을 향한 거울 기술 시험이 강제로 시작됩니다. 유리세계 인격, 중첩, 장치, 기동, 굴절, 률, 상승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목표
최대 굴절률. 건조한 기계 음성과 기분 나쁜 낮은 소리가 실험실에 일제히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균열의 소리였고 현실이라는 쇠개에 쑤셔 박힌 내 안에 무언가가 깨져나가는 소리였다. 그렇게 가넷은 무수한 거울 세계의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만 대부분 것이들 대부분 것이들 스포라 통으로 이것도 스포래. 지금 볼 수 있는 것 하나만 남겨보자면 네. 하늘엔 비행기가 평소보다 훨씬 커다란 크기로 낮게 활공을 하고 있었다. 곧 지면으로 처박힐 것처럼. 비행기라는 것이 도시 위에 떠다녔던 기억이 있었는지 가물했다. 아니 비행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던가에 대한 기억 또한 애매하다. 애초에 여기는 어디지? 나는 도시의 어느 구에 있다고 생각한 걸까?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 이곳을 꿰차고 있다는 것이 메스껍고 어지럽다. 하지만 그런 것 따위는 이제 쓸모없다. 나는 직감한다. 아무리 필사적으로 뛰어봤자 저 거대한 쇳덩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뛰어봤자 가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나는 추락하는 저 비행기의 폭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두 내가 느리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 놓을 걸. 세계는 다 질병이었다. 혹시 라오르 나랑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본인은 아직 라오르를 안 봤다. 손. 별거 아닌 것 같은 평범한 거울 세계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게 도시에는 비행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거울 세계에서 비행기를 본 것. 정말 큰 독밥이지만 아직 풀린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 장면이 나온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해서 언급만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거울 세계를 보면서 정신을 잃어가던 중 투명한 막에 갇혀 있는 고아원 친구들을 보며 정신을 잡고 점순이와 맞섭니다. 그대로 숨어버리기에는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 많다. 내가 경험했던 순간순간들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을 사랑했기에 비롯된 고통이었다. 모든 것은 한없이 사라질지라도 그 순간을 움켜쥐고 있을 때만은 빛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도 그 길을 스쳐 지나가는 꽃들이 있기에 걸음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걸. 그건 친구들도 마땅히 느껴보아야 할 향기였다.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저버릴 사람들이 아니었다. 와 진짜 글 잘 쓴다. 너무 시적이다. 너무 예쁘다. 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정말 대단해요. 카넷 이 정도의 굴절률 에도 이성을 유지하고 있다니. 하. 유리창 너머에서 점순이의 말이 들려왔다. 스트라우스 씨를 끄집어내서 그 안에 당신을 넣어야겠어요. 가장 빛나는 보석은 당신이었던 거였어요. 이 뒤로 가넷은 수많은 인격을 쓰면서 점순이와 맞서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인격 이과 사파가 싹 다 스포라 넘어가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스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재밌어 죽겠는데. 결국 점순이와의 대결에서 다리가 잘려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 뒤의 상황은 가넷에게 큰 절망을 가져다 주는데 내가 필요한 건 그 뇌, 더 많은 세계를 너에게 비춰줄게. 나의 가넷, 그래도 괜찮겠지? 두 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으나 허사였다. 뭉개진 나의 다리는 형편없는 꼴로 저 멀리 널브러져 있었다. 실험 기계 안에서는 괴성이 들려오며 차례차례 문이 열린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두 팔로 힘겹게 이어간다. 실험관 속 친구들이 최종으로 변해 기어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보며 친구들과 라피스를 구하고자 싸운 가넷의 마음이 꺾여버립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알 수 없는 언어로 울부짖은 저들은 인간이라는 한 톨의 가능성조차 남아있지 않다. 이전에도 겪었던 것만 같다. 유리창 너머에 비추어진 검게 물든 가넷은 적어도 그러했다.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끝없는 절망. 나는 그 감정을 오롯이 느끼며 몸을 둥그렇게 웅크렸다. 나는 계속해서 눌렸다. 그 거듭된 유리들의 무게가 이제서야 실감이 된다. 여러 세계에서 울부짖는 나의 저주들이 일제히 짓누른다. 구부러지고 오그라들며 더 이상 주저앉을 곳이 없는 것처럼 휘어진 건 나의 마음. 돌아가고 싶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허공 속으로 툭 비오던 그날을 떠올린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감정은 수면의 배를 과 뒤집은 폐어 마냥 떠올라 버린다. 물론 그렇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살아버린 지 오래다. 도시에 흐르는 기괴하고 끔찍한 연주 소리가 고막을 지나 심장 속에 파고들 듯 흘러내린다. 툭. 숨막힐 정도로 괴로운 그날의 감정이 시시각각 나를 옥죄어온다. 친구들은 고치 속으로 숨는다. 나도 그리로 숨고만 싶다. 툭. 그런데 그들은 기어나온다. 안에서 기어나온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모습의 친구들. 털썩. 미안해 모두. 내가 너무 늦었어. 이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자. 그렇게 가넷은 하나의 고치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길세 시점.
베리길리우스의 직감. 가넷은 무사히 실험실을 찾아서 다른 이들과 합류했을까? 무언가를 찾는 일은 언제나 명민한 능력을 보였으니 아마 수월했겠지. 아, 야, 이거 길쌤이 보면은 마음이 또 무너지겠다. 리카코나 난슬도 복도에 진입하기 직전까지는 문제없이 작전 수행 중이었으니 예상대로라면 지금쯤은 원하던 기술들을 확보했거나 더 나아가면 가넷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들 구출까지 진행되었어야 오를 것이다. 하지만 아까부터 이유가 마땅치 않은 그림자가 나의 등 뒤로 걸터 앉아 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직감 또는 육감, 나의 해결사 생활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주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이해감. 라피스의 영상을 보았을 때부터 드리웠던 그늘이 한층 더 무게가 짙어진 느낌이다. 사무소에서 나는 그 그림자가 정체가 가내실 거리라 판단했다. 비록 어떠한 빛이 그 음영을 만들어내는지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어도 넘겨짚을 정도는 되었으니.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가넷을 이 작전에 데려간 것도 결국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뒷목부터 서늘하게 감겨오는 이 감각을 무시해서 좋았던 적은 없었다. 마치 무언가가 어깨 위에 올라타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듯한 꺼림직하고도 거스르기 어려운 압력. 나는 이걸 흐름이라고 불렀다. 해결사 생활을 지속해오는 동안 그 압력은 더욱 강력하고 또렷하게 지시를 내려왔다. 어쩌면 축적되어 온 경험이 이럴 때 본능처럼 터져나오는 걸지도 모르지. 나는 흐름에 가넷을 태웠다. 그리고 불어오는 흐름에 따라 순항하고 있었다. 와, 글 진짜 잘 쓴다. 와, 슈나장은 몇 명의 작가를 잡아먹은 걸까? 이렇게까지 쓰기 전까지. 슈나장 배 한번 갈라볼 필요가 있어. 우리 황금 거위 슈나장의 배를 가르면 거기에 인제 죽어 있는 작가님들이 몇 분 계실 거야. 꽤나 많이 먹은 것 같아. 길새 시점에서는 사무소 동료 중 한 명이 배신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약지 마에스트로가 노리던 게 가넷이라는 생각을 못했으니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거란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직감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을 마주치는데 우리 구본부 가오잡는 구보. 엔사 이사 헤르만의 지시를 받고 아세아를 구출하러 온 구보가 약지 조직원들을 죽이고 복도로 강제 침입을 해 길수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수와 몇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이곳까지 들어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약제의 경매 규칙까지 어기고 싶진 않았지만 나를 궁지에 몰아넣은 건 당신이지 않았습니까? 아,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받고 싶진 않군요. 너의 목표를 말해라. 진실되는 편이 좋을 거야. 하하.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유리 아래 굳은 핏자국이 흡사 눈동자 안에 핏빛이 물들어 있는 것만 같아 보인다. 귀중한 자산을 도둑맞아 버릴지 뭡니까? 그걸 찾으러 온 것입니다. 돌려받으러. 자산이란 무엇이지? 붉은 시선에게 굳이 감출 이유는 없겠죠. 아세아라는 연구원입니다. 이사님의 직속 연구원을 데려가다니. 보통 간이 큰 게 아니죠. 엔사의 이사라 헤르만 이사인가. 약지가 보는 것만 믿는 자들이라면 엔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회사이다. 약지들과 추구하는 바가 겹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테지. 헤르만이 이자를 투입하고 연구원을 회수하라 지시했다면 높은 확률로 그 실험실과 연루되어 있을 터. 가넷이 좋아하겠군. 자살 자판기의 새로운 기능이라도 넣으려는 모양인가 본데 구부의 눈이 가늘어진다. 덜은 말해주기 곤란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찰나의 감정까지 가릴 수는 없다. 저건 안도감이군. 엔사의 대표 상징 중 하나이자 다른 동지의 무수한 지탄과 경탄을 받고 있는 자살 자판기. 하지만 동시에 엔사의 주요 수입원이며 문화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오로지 자살 자판기를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지에서 엔사로 넘어오는지 그 숫자는 추정할 수도 없다. 아직은 엔사 이색 건물 정도로나 여겨지지만 와 진짜 속셈을 모르는 척하기에 그의 속셈을 아는 척하기엔 너무도 적합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면 밝힐 수 있는 건 다 밝혔습니다. 이유는 달라도 목적지는 같은데 이대로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이곳에 온 목적 역시 약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유리 기술 때문 아닙니까? 약지에서 새로운 특이점이 관측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은연중에 퍼진 모양이니 그 기술, 유리라고 불리나 보군. 네, 만약 일이 잘 풀린다면 아세아와 제가 그 기계들에서 나오는 자료 일부를 드릴 수도 있겠군요. 좋아, 동행하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자료의 가치는 분명 보장을.
단 전부를 넘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남은 것들을 남김없이 모두 폐기한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으로 그자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계산이 틀리면 저런 모습을 하는군. 요구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엇을 가져가란 말이죠? 애초에 너의 목적은 아세아의 확보 아니었나? 부수적인 것은 너의 욕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것 치곤 빈손이군요, 당신. 특색이 맨손? 할 수 있다 나라면? 여기에서 이 밈을 쓴다고? 그거 바보. 길수엠의 정상화. 어찌 되었든 그분은 길수에게 덤벼들다 개쳐맞고 약지 실험실까지 안내. 그분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범부야 불쌍하게. 안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길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석으로 변한 가넷을 보는 길수. 그 안에 가넷이 있다. 내다보지 않아도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제 이름과도 한없이 닮은 저 색상 위의 보석 안에 가넷이 들어있다는 것은. 밑바닥을 보고 밑바닥을 모르고 내리누르는 중력이 비로소 너에게도 버거웠던 것일까? 보육원에서 선물을 기다리던 아이들의 얼굴이 벼랑간 떠오른다. 나의 흐름은 어느 시점에서 고여 있었다. 나의 시선에 잡히는 어물거리는 흐름도 분명히 있었다. 이 흐름에 나를 태웠다면 분명 도시 자체를 뒤바꿀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불어 그 흐름을 외면했다. 그것보다는 나의 어깨와 등을 타고 있는 어두침침한 흐름과 동행하고자 했다. 그 흐름은 나의 흐름이고 내가 제어할 수 있을 테니. 어물거리지만 밝은 색을 가진 그 흐름과 나는 너무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쩌면 그림자를 밝은 방향으로 인도하였을 때 빛으로 가득 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림자는 검을 뿐 도저히 하얗게 빛날 수 없는 노릇이다. 음영이라 함은 애초에 빛을 가림으로써 태어나는 존재이므로 하여 이번에 도착한 곳은 폐허요. 폐허요.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언어 모듈이 고장 나고 있어요. 한국어 읽는데 지금 발음이 계속 새 벌써 2 시간 읽었더니 이제 혀가 새네. 자 혀 꼬이지만 알잘딱 알아들어 주세요. 음. 지옥의 귀퉁이였으니 비로소 나는 등 뒤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물거리는 흐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번 흐름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더욱 발을 뻗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만두어야 한다. 단순히 가넷을 위해 가볍게 아이들을 구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흐름을 고르지 못하고 나 스스로 흐름에 밀려 들어갈 것에 눈에 선하다. 베어든 이 삶 속에서 꺾여버릴 수는 없으니 나는 그저 눈앞에 내비친 통곡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울음 안에서 간간히 반짝이며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식구의 몸부림을. 베르길리우스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흐름은 도시를 뒤엎을 정도의 길이었기에 베르길리우스는 그 흐름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면서 도시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길수는 고아원을 운영했고 그 길의 끝에 고아원은 반파되고 남은 아이들마저 죄종으로 변하고 가네까지 보성으로 변하며 길수의 마음도 골아갑니다. 한복판에 서 있는 붉은 보석 혹은 붉은 알을 바라본다. 이름을 불러볼까도 했지만 이내 관두어 버린다. 어. 어떡해. 야 여기 감정선이 너무 슬프다. 이름을 불러볼까도 했지만 이내 관두어 버린다. 내 목 끝까지 올라오는 내가 아끼던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그런 장면인 거야 이게 지금. 저걸 바라보면서 길수엠도 특색 분홍 눈물이 되어 버릴랑 말랑 하는데 거기서 인제 멈칫하는 거지.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는 글라디우스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글을 정말 잘 쓴다. 감정선이 이렇게만 보는데도 너무 잘 온다. 가넷은 어떤 물건이든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다. 소유의 개념이 모호했던 오랜 보육원 생활 탓이었을지도 몰랐고 도시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일찌감치 터득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나에게 받았던 선물 포장지 하나마저도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글라디우스가 의미하는 바를 처절하게 알 수 있었다. 야 여기 너무 마음 아프다. 여기가 걔가 있었던 마지막 그 장소라는 거잖아. 약간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 있다.' 요런 느낌의 문구랄까요? 이때 점순이가 등장하며 거울 기술을 본인에게 사용하며 뒤틀림의 모습으로 베르길리우스와 교전합니다. 뒤점순. 그러는 길스는 글라디우스를 집어들고 본인에게 다가오는 죄종을 처리하는데 죄종으로 변한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와, 아저씨 손 진짜 거칠거칠하다. 작은 손바닥이 스스럼 없이 내 손등을 덮었다. 브루터스나 보드라운 그 온기를 쬐는 건 따뜻했다. 그제서야 내가 열감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함께 몸을 맞대고 포근함을 떠올리고만 싶었다. 비록 그것이 기만과 미선임을 알고 있더라도, 어후, 점순이는 거울 기술로 뒤트림을 발현하면서 거울 세계로 인한 미래 예측 능력과 어느 가능성의 세계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수에게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피스가 있었다. 내 등은 어느새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다. 내 라피스가 되게 카론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라피스가 방금 꽂아 넣었을 얇은 칼이 박혀 있었다. 그 아이는 항상 선물을 나눠줄 때 아무도 모르게 나타났었다. 사탕을 입에 물고 천진한 어? 웃음을 들이운 채 보통 그럴 때는 종이에 무언가 놀리는 글자를 적어 놓고는 내 등에다 붙여 놓은 뒤였다. 왜 그랬어요? 라피스의 물음이 파고든다. 칼날보다도 깊다. 질문은 분명하지 않아도 그 의중을 알아들을 수 있다. 부모를 죽이고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 것은 나다. 나는 라피스의 기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리가 없었다. 혹은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고 이미 꽂힌 얇디얇은 칼날의 아릿한 고통을 무시하며 싸워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나랑 친구들에게 그럴듯한 선물을 주고 매달 돈을 붙이면 좀 위안이 되었어요? 아니, 그런 건 위안이 되지 못했어. 어쩌면 난 이날을 바랬을지도 몰라. 내 손에 들린 선물을 바라보며 언제쯤 등 뒤에 종이 조각을 알아채울까 기대 섞인 눈을 올려보는 너를 바라보는 것보단 차라리 있는 힘껏 등을 찔리고 싶었다. 부모를 벤 칼날로 그들의 시체를 가리키며 너의 상처를 어루만질 방법은 너가 늘상 하던 휘파람 불기나 사탕을 입에 굴리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얇디얇은 너의 칼끝에 있을지도 모른다며. 나는 이러한 여러 거울 세계에서 최악의 모습으로 끝나는 고아원 아이들과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길수는 어느 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르." 어디선가 꿈결 같은 목소리가 속삭여오기 시작했다. 너무도 따뜻해. 계속 그 속에 완전히 파묻히고만 싶게 만드는 목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시 이야기하게 돼서 기뻐." 림버스에서도 몇 번 등장한 그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길수는 지금 뒤틀림의 사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거 근데 그 막 인격 스토리에서도 나왔던 그 목소리 추측인 것 같긴 한데. "너는 누구지?" "내가 누구인진 중요하지 않아 베르. 그냥 이야기만 나눠 보자.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손님이지.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든 너 또한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해. 너의 마음이 아파 보여. 너가 구하지 못한 아이들이 머리를 휘젓고 있는 거지? 아, 너의 마음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 마음은 소리 따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목소리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 그제서야 내가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아이들이었다. 알고 있잖아, 베르.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이 너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 노래라도 부르는 것처럼 꿈결 같은 음절. 그건 마치 죄를 덜어내주려는 하나의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다간 나도 모르게 주저앉을 것만 같은 따뜻한 소리. 아니 그건 너가 함부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소리는 내 허울들을 보고 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제대로 터놓지 않았던 나의 인생들. 눈동자가 피를 머금지 않았던 시절 내가 걸어왔던 삶들조차 그 목소리는 남김없이 바라보고 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모두 기억한다.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사람들. 제대로 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매몰되어야 했던 이들, 무너지는 건물들, 그리고 피 흘리는 생명들. 사실 그 모든 것과는 정반대로 따뜻한 빛의 공간이 있었다. 그곳은 분명 내가 만들어낸 빛이기도 했다. 온전히 나를 기다리는 곳들, 울부짖음과 아우성 대신 기쁨과 설렘의 목소리가 들려오던 곳. 그랬구나. 보육원은 너가 건 희망이었어. 이 도시를 치료할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가혹해서 지금까지 흘려낸 피보다 앞으로 흘려내야 할 피가 더 많아야 하는 길. 어설프게 상냥한 너는 그 길을 언제나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지. 그러다가 너는 찾았어. 너 대신 도시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 보육원은 나망의 고성소였다. 내가 저지른 죄를 고한 적은 없었지만 죄의 크기만큼 높다란 선의를 사고 들고 가면 마음이 눈 녹듯 녹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게 하고 싶었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살아가게 하다 보면 분명 가녀린 흐름이더라도 큰 줄기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아 눈물 난다 이거 정말. 나는 정말 그 보육원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는 길수의 마음을 계속해서 현혹하며 약해지게 합니다. 마음을 꺾으려 하며 길수를 뒤틀리게 하며 위에 적은 것보다 4배 더 되는 문답을 나눕니다. 그 대화의 끝에서 목소리가 보여주는 길이 아닌 본인의 마음속에 치워두었던 고아원 아이들을 키우며 가지 않았던 고난의 길을 걷기로 답하며 본인의 에고를 개화합니다. 지금 너네 새벽 3 시에 듣는 라디오 딱 지금 이거 들으면서 잠들기 딱 좋네요. 여러분 어서 지금입니다. 이거 자장가로 쓰세요. 그러니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뿐이다. 지금까지 겪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가득할 고통과 갈증을 감내하며 걸어가는 것은 나여야만 한다.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겠군. 그래, 그렇다면 너의 방식대로 나아가. 그 또한 너라는 사람의 색깔일 테니.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짊어지는 언젠가의 승리를 위한 가시관을 머리에 쓴다. 미친. 가시관을 머리에 쓴다. 에고 개화하면서 그 이미지 머릿속에 딱 생각나잖아요. 육장 그거. 가시투성이가 남김없이 머리를 감싸며 빛바랜 월계수 잎이 돋아나고 내 눈에서는 앞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들이 보이게 피눈물이 흐른다. 대박. 야 이거 완전 램버스 지저스. 그리고 앞으로 지나갈 가시밭길에는 업을 담아낼 피의 장막이자 붉은 용단이 나의 모든 것을 덮는다. 나는 구름까지 끌어내려진다. 그 속에는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고 만인의 공통이 나와 함께한다. 구렁은 깊고도 어두워 앞을 바라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손에 넣어 승리하리라. 모든 것을 이 눈에 아로새기며 그리하여 오랜 친구와 약속한 염원의 천국을 세상에 선사하고 나는 내 업의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서 홀로 안식을 취할 것이다. 이 뒤로 애고를 개화하여 점순이를 압도하여 싸우는데 중간에 싸우는 묘사가 "야! 야 이 도서관 스포라스 야" 도서관 바이럴 진짜 개오지네. 다음 주에 품은 강점기 한번 해야 되겠다 오랜만에. 아무튼 겁나 싸움. 이 싸움의 끝에서 백일수는 점순이를 죽이고 들려오는 사무소 무전 하나를 받게 됩니다. 크흑. 들리십니까 대표? 그 자식들 말이 맞다면 주파수가 여기겠지? 들릴 거라고 믿고 말하겠습니다. 란이 얘네 호흡은 거칠었고 대표 사무실은 틀렸습니다. 음성 너머로 피를 토하듯 힘겹게 말하고 있었다. 이쪽에서 말을 전달할 장치나 수단은 없다. 차가운 스피커에서 일방향으로 통보되는 그 말들을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저희가 다 같이 봤던 그 영상 말입니다. 연구소가 있던 곳 엔사였습니다. 그짝 금기 사냥꾼들이 와서 사무실을 헤집어 놓고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점을 겪으며 이미 머릿속에 여러 조각이 하나로 엮여 있었다. 복도를 통해 들어왔던 약재 연구소는 엔사 어딘가에 있던 곳이었으며 영상 촬영이 금기인 사 둥지에 영상이 엔사 둥지의 영상이 우리 사무실로 흘러들어왔던 것이다. 그래도 우리 사무소 정도 되는 곳이면 금기 사냥꾼을 보내기 전에 협상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어지간히 높은 등급의 금기가 찍힌 영상이었나 봅니다. 엔사의 금기 영상 녹화 금지 초반부의 약재 실험실을 찍은 장소는 엔사 구역이었고 이를 알아챈 엔사가 금기 사냥꾼을 파견해 사무소 직원들을 전부 죽인 것입니다. 아휴. 이렇게 길새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동료, 고아원 아이들을 모두 잃은 길새에게는 이제 묻어두었던 본인의 꿈을 실현시키는 길만이 남게 됩니다. 길수하임 너무 불쌍해. 어차피 점순이의 점에서 끝없이 지나왔던 감정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 무수한 절망에 비하면 이 순간은 종이 한 장에 베인 아픔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니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좋으련만 굳은 살이 생기기도 전 골마있던 상처에 또다시 칼이 베어 들어간다. 나는 흘러나온 피를 짓누르고 견디고 있었다. 아니, 진정으로 견디고 있는 것일까? 난 이미 모든 피를 다 토해버려 최후에 다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모든 것을 잃은다는 이곳을 나간 후 모든 것을 베어내며 내가 향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다. 이 도시는 벌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때 어느 시험관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결국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얼굴이 보였다. 이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표정 없는 얼굴은 라피스였다. 나는 곧바로 라피스에게 달려갔다. "라피스, 라" "라피스, 나 라피스 아니다. 내 이름 카론." 점순이의 실험이 성공한 것이었다면 더 이상 라피스는 없었다. 덮어 씌워진 카론이라는 것에 밀려나 라피스는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사라졌다. 등대인 줄 알았던 빛은 그저 물에 반사된 그림자였으며 결국 섬은 없었다. 하지만 그 사탕을 좋아하는 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서 눈앞의 아이를 두고 등을 돌리기로 했다. 어쩐지 초반에 그 흰색 머리가 카론 생각나게 해서 '설마.'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더 이상 상처가 파헤쳐지는 건 소모에 불과했다. 관계가 쌓이기 전에 끊어내야만 했었다. 그게 카론이라는 존재와 나를 위한 일이다. 라피스의 모습을 한 낯선 아이가 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카론, 배고프다. 뭐 하고 있어?" 반짝거리는 거 주웠어. 따끈따끈해. 어떤 감정이 목 밑을 조이는 것처럼 아프게 누른다. "카론, 이 반짝이 이름 궁금해. 뭔지 알아?" 가넷, 붉게 빛나는 보석이다. 결국 그 어떤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찬찬히 녹아들인다. 밤속에서 귀엽고 별을 주워온 이 아이에게. 마음이라는 건 왜 이다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일렁이는 걸까? 그때 베르길루스와 카론에게 어떤 한 무리가 우르르 다가옵니다. LCA 특작팀, 작전 위치 진입 완료. 빨강을 찾았다. 현재 2번 진영 형태로 보이죠. 무장한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걸어 나온다. 멀리서 보면 하얗지만 가까이서 보면 잿빛색 같기도 한 머리를 가진 이가 내 앞에 섰다. 칼자루를 들고 있는 내 모습에도 어떤 동요나 긴장감은 보이지 않았다. 태어나다고 하기에는 모든 게 그저 지긋지긋해 보이기도 한 익숙한 감정, 권태. 림버스 컴퍼니 소속의 파우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저 회사원의 입 벌린 말일 뿐 가볍게 그저없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라피스와 가는 둘을 되찾아드리죠. 나는 그 말을 가만히 응시했다. 내 눈이 잠시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만의 길을 걸으려고 한참이었다. 그러나 산산하게 조각난 보석이 내는 붉은 빛이, 그리고 그 빛의 따뜻함을 내게 내민 익숙하면서도 다른 아이가 희미하더라도 고개를 빛을 향해 돌릴 수밖에 없게 하는 낯선 이 한마디가, 또한 그 옛날의 빛바랜 약속이 길을 나서려는 날 붙잡는다. 어때요, 붉은 시선? 림버스 컴퍼니와 함께 일 하나 해보지 않겠어요? 눈을 감았다. 이야기를 들어보지. 다시 보면 진짜로 다시 보이는 림버스의 장면. 아, 엔사잖아 이거. 버센 카론의 흥얼거림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선율이었기에 나는 어느샌가 그것을 속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연주는 세상의 망가진 것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아이러니한 이치죠. 내 고개가 버스 운전석을 향해 있음을 눈치챈 듯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하나, 온전히 음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작 그들의 몫이 아니니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카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카론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 하지만 너는 오히려 울적할 때 그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 같은데. 카론, 그런 기억 없어. 미친. 카론은 즐거울 때만 노래해. 베르길리우스의 눈빛이 채도 낮은 어둠으로 채워지는 것만 같았다. 고독함을 색으로 찾는다면 주저없이 고를 만한 그런 빛깔. 하지만 너무 잠깐이었던지라 노을이 지나치게 강렬했기에 착각했다고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제 카론이 흥얼거리는 세상은 고요한 무채 쓰담쓰담하는 거야 지금 베르길리우스? 이거 녹화하면서? 길고 긴 어. 터널 속을 호.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도 있어요. 쓰담쓰담. 나도. 내가 모르는 나의 생애가 어딘가에 존재하듯 되게 그리움을 많이 섞은 되게 슬픈 장면이었구나 저 장면이. 그냥 대충 무슨 일이 있다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겼었는데 되게 씁쓸한 장면이었네. 라피스와 카론을 겹쳐보고 있기에 초반부에는 이런 묘사가 많았습니다. 아 이거 한 번 누를 때마다 리틀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쪼끔 이상하네. 이거 풀 영상으로 보지 말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전체를 보지 말고 이렇게만 볼게요. 그래서 겔잡이가 있는 겁니다. 개멋지네 진짜. 베르길리우스? 뭐야? 혹시 나 혼자 헛것 보는 거 아니지? 어떤 꼴을 당하든 결국 개의치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던 그 베르길리우스가 그 모든 난장판을 헤치며 지하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본인이 지금 정신이 흐릿해지고 있어서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싶소만. 정말 나리가 맞는 곳이오. 옳다고 한 번만 맞아봐도 되겠어? 아직까지 살만한가 보군. 헛소리를 나불거릴 여유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매서운 말을 날리시는 걸 보아하니 우리 특색 나리가 맞는 모양이오. 뭐뭐뭐뭐 했던 친구. 붉은 시설. 이런 거까지 다 해주셨네요. 다음 거.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도저히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저택 아래에서부터 익숙한 것들이 느껴지더군. 껍데기들의 짙은 냄새, 이게 다 레퍼런스였어. 소리들이 베르길리우스는 초토화가 되어 있는 실험실과 행렬들을 보고도 어떤 동요나 의문도 내보이지 않는다. 비록 그가 지나온 길에 대해 전부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아주 일부분만큼은 엿보게 된 느낌이었다. 하지만 당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도 안 되었고 지금도 그래야만 했지. 종착한 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부질없다. 아니, 종착한 것들, 이 죄종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 지하실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종들과 와일드 헌트라는 것들은 내가 맡도록 하지.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와, 그래도 너무 잔인하다. 최종의 출처가 너무 괜찮은 건가요? 라고 말을 하기엔 수감자들의 상황 역시 녹록치 않았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여 이거. 차마 끝까지 물어볼 수는 없었던 건지 싱클레어가 이 말을 힘겹게 삼킨다. 베르길리우스는 그 생략된 침묵을 알아들은 듯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처리한다는 뜻이다. 나도 쓰담쓰담. 이거 참 멋졌는데 모르고 봐도 멋지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분노인지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제 거 정주행하신 분들이면 알겠는데 제가 인제 막 그 캐릭터에 되게 막 과몰입을 해서 캐릭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진 병 수준의 과몰입형 스트리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바이어던을 다 알고 들어갔으면 이때 길수햄이 나온다고 "우와 개쩐다. 와!"의 리액션보다 오히려 막 빡쳐했을지도 모르겠어. 이게 지금 인제 길수햄한테 "멋지다. 구해 주러 왔다. 최고다."라고 하는 그때의 나는 수감자들에 이입했었던 거잖아. 근데 지금의 나는 어떤 감정인지 쪼끔 더 이해가 되니까 막 좀 부들부들했을지도 모르겠어. 파우스트가 베르길리우스 쪽을 여전히 의중할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베르길리우스. 알고 베르길리우스. 있다. 아마 계약 조건 중 일부는 포기하게 되겠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타협하거나 포기해야 하기도 할 거고 귀찮은 회의에도 몇 번 불려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 아주 오랜만에 거대한 흐름이란 걸 따라가 보고자 했더니 큰 흐름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냄새와 풍경만큼은 허용할 수가 없더군. 알겠습니다. 이봐, 난 같은 식구를 뒤에 내버려두고 먼저 가버리는 짓 따윈 하지 않아. 평소엔 말이지. 평소에 군말 않고 떠나던 자들이 오늘따라 유독 인사가 길군. 보다시피 네놈이 머뭇거릴 만큼 나는 약하지 않아. 그리고 이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치우는 법에 대해서도 알고 이것도 되게 잔인하다. 효율적으로 해치는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자는데 와. 유독 인사가 길군. 야 진짜 데빌지은 너무 잔인하다. 네놈이 머뭇거릴 만큼 무슨 이런 나는 스토리를 약하지 써 놨어? 않아. 그리고 이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치우는 이게 말이 효율적으로 해치는 거지 자기 심장을 도려내면서 싸우는 거잖아. 내 평생의 죄책감과 평생의 슬픔과 내 어깨에 있는 무게를 한꺼번에 도려내는 건데 법에 이게. 대해서도 알고 있지. 얼마나 그래도 슬플까 이게.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가 빌려줬던 무기를 돌려줘야 했으면서 보이지 않았고 빌려준 이 무기만이 바닥을 나뒹굴고 있던 때가 있었지. 세상에. 와 진짜 맵다. 글라디우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끼는 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란다. 세상에. 다 말해줬네. 지하실에서 생겨나는 무수한 조종과 와일드 헌트들은 베르길리우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식구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비릿한 단어로군. 피해 망토였다. 길스는 과거 고아원 아이들을 최종으로 만들어버린 실험장과 똑같은 워더링 하이스 지하를 참고 넘어갈 수 없게 이곳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보면 다시 보이는 것은 이 정도가 있겠네요. 리바이어던으로 추측할 수 있는 길스의 꿈. 중간에 길스는 본인이 묻어두었던 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선 리바이어던의 원전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리바이어던은 토마스 홉스라는 인물이 저서이고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적당히 요약을 하자면 인간은 야망 상태에서는 서로 해치려 들기 때문에 힘을 합쳐 사회를 만들고 단 한 명의 절대 군주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서로의 안전을 도모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품은 세계관 도시의 권력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는 ABC 4로 나눠진 3두 정형태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도시의 금기만 어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죠. 하지만 이 구조는 리바이어던의 한 명의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메시지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길수의 꿈이 머리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군주를 만들어 지금의 도시 권력 체계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꿈은 가넷과 라피스를 되찾는 것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언젠가 림버스 컴퍼니와 힘을 합쳐 머리를 무너뜨리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존했던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은 삼두정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왕권을 가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아이네이스라는 시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길수의 에고의 모습이 면류관을 쓴 로마 황제 같은 폼이기도 하고요. True. 엔사 덕바. 작중 길수의 언급으로 약지가 보이는 것만 믿는 집단이면 엔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회사. 회사 상품이 경험 통조림, 자살 자판기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회사. 금기가 녹화 금지이며 녹화된 영상을 본 것만으로 특색의 사무소 직원까지 죽이는 회사. 삼장이 싱클레어의 마을을 몰살한 목가망치가 소속된 회사이기도 하죠. 예전에 인격수로 N사 경멸 경애 루시 스토리에서 중첩 인격 시험을 맞아 기억나 하고 있다고도 나오는데 이것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장의 무대 N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3년 전 메르소 캐릭터 PV에 나온 문구인 오늘 어머니를 죽였다 아니면 어쩌면 어제일지도 이 문구의 의미도 점점 궁금해지네요. 10장 전에 이 글을 쓴 것도 N사랑 D타운팀 길수가 정말 많이 엮여있어 꼭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길게 썼는데 너무 긴 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보고 끝낼까요 저희? 메르소, 그렇게 불러주겠습니까? 관리자님, 저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군. 돈을 잃었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가 하면 극장에 다녀왔다면서 깔깔대고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린 게 아니 입을 움직이는 데 쓴 에너지가 아까울 만큼 쓸모없는 얘기였습니다. 고막을 찢을 것만 같은 고성이 피를 사정없이 때려댄다. 왼쪽 2번째 열부터 오른쪽 15번째 열까지 나에게 쏠려있는 눈알들의 시선 89개의 검지와 86개의 목구멍에서부터 쇄도하는 슬픔, 공포, 혐오, 매도 각종 감정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질문들이 숨통을 점점 쥐어온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저 햇빛이 눈부셨던 것뿐인데. 그저 햇빛이 눈부셨을 되게 의미심장하다. 와 이거 근데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웃긴 거는 리바이어던이 진짜라더니 지금 혹시라도 리바이어던 이렇게 고봉밥 나 먼저 주면은 안 읽을까 봐 아기새 약간 두근두근했던 것 같아. 이거 좀 길긴 한데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미니님 다 읽어줄 수 있지? 이런 다음에 뒤에 거 좀 길긴 한데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짜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건 안 읽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사조는 카페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몇 시간이라도 읽는 편이긴 합니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리바이어던이랑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가 도대체 왜 때문에 어떻게 엮이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 감이 사실 잘 안 와. 그래서 알아보고 싶긴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오랜만에 품은 강점기를 가질 생각이기는 한데 제가 또 매번 약속을 완벽하게 막 100%를 드릴 수는 없는 게 하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냥 너무 바쁘기도 해서 막 이렇게 그냥 그럴 확률이 높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왜냐면 막상 스케줄 짤 때 지금은 너무 하고 싶은데 막상 스케줄 짤 때 외부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또 이게 막 내 마음속에서는 일주일에 7일을 다 하고 싶은데 막 이틀밖에 못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많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는 것도 너무 많은 청년이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언젠가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를 여기에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슈나장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게 됐던 짧게만 봤는데도 너무 많이 울컥했어. 너무 좋더라.